유전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저는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제 AI에 대한 얘기는 거의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유전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타겟을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 또 특히 저희가 컨퍼런스에 가보니까 이런 멀티 내셔널 파마스컬 컴퍼니들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엑솜 시퀀싱을 이용한 그 타겟 발굴과 소위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타겟을 발굴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시퀀싱 데이터 또는 제네틱스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엑솜 시퀀싱은 이제 굉장히 레어한 베리언트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 그 돌연변이를 이제 이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은 그 반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돌연변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다 서로 다른 종류의 타겟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엑솜 시퀀싱인데요. 2019년도에 리제너런이라는 이 회사에서 프레스 릴리즈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GSK와 이 리제너런이 협력해서 UK 바이오뱅크라는 그 샘플을 한 5만 명에 대한 엑솜 시퀀싱 데이터를 이제 자기네들이 시퀀싱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UK 바이오뱅크에 돌려줘서 퍼블릭에 이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당시 2019년도에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데이터는 많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5만 명 각각에 대한 이제 건강 정보가, 의료 정보가 다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 5만 명에 대한 무슨 질병에 걸렸고 그런 메디컬 히스토리를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는 이제 최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밑에 써 있는 줄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5만 명이 궁극적으로는 50만 명의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다 릴리즈한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GSK하고 리제너럴뿐이 아니라 더 많은 이제 제약회사들의 컨소시엄으로 한다, 그런 이제 뉴스 릴리즈가 나왔습니다. UK 바이오뱅크는 이제 한 2006년에 시작했는데요. 50만 명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제네틱 데이터 그다음에 샘플, 바이오 샘플들 다 있는데, 여기 제가 밑줄 그은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followed through medical records for many years.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는 이 50만 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병원에 그동안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메디컬 레코드들이 이제 병원에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전부 가져다가 50만 명이 과연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았었고, 어떤 약물을 투약을 했었고, 엑스레이 이미지라든지 모든 걸 갖다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이게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 불가한 그런 스케일의 또는 그런 뎁스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흡연이 이제 여러 이제 폐암 같은 거에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배 피는 제 친구들도 그 원인은 아니고 그냥 우연이다, 아니면 서로 콜레션은 있지만 원인은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데, 여기에 이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원인이라는 걸 또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멘델리안 랜더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제너런은 그러면 왜 UK 바이오뱅크 샘플을 시퀀싱을 해서 그 결과를 또 다시 돌려줬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이 UK 바이오뱅크는 GSK랑 같이 시퀀싱하고 그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먼저 마이닝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갖습니다. 몇 달이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서 마이닝할 수 있는 거 다 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돌려주는 거죠. 50만 명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러 회사들이 협력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익스클루시브하게 데이터를 먼저 다 쓸 것 쓰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에 돌려주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스케일의 데이터를 시퀀싱하는 거는 UK 바이오뱅크는 이제 퍼블릭 펀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그 정도 스케일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4년의 이제 협력 모델이 구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모델도 사실 우리 차관님이 가졌지만 복지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5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네이처에 나왔네요. 네이처에 나왔는데 그 논문은 이제 뭐냐면 5만 명 중에서 그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 돌연변이가 이제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돌연변이 이미 이제 많은 제네틱 스타디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초점은 레어 베리언스입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단백질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로스 오브 펑션이라는 거는 이제 단백질을 단백질의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액티브 사이트를 망가뜨린다든지 그런 돌연변이인데 그런 것을 이제 찾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질병에 잘 걸린다. 그러니까 질병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는 유전자들을 찾은 거죠. 그런 걸 논문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 논문 말미에 뭐라고 써있냐면 멀티플 타겟과 드럭 디벨롭먼트를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은 거는 로스 오브 펑션이고 그것이 이제 질병의 리스크는 되지만 진 세라피 같은 걸 통해서 그거를 다시 복구시키지 않으면 질병이 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썼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이걸 보고. 근데 그 의문을 풀어준 거는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뉴스 릴리즈인데요. 프로텍티브 뮤테이션이 또 있다는 겁니다. 로스 오브 펑션이 있는데 단백질이 망가지는데 그 망가진 단백질이 질병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단백질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에 잘 안 걸리는 케이스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가 이제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GPR75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GPCR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이 유전자 망가지는데 그렇게 되면 오비시티에 걸릴 그 리스크가 54%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시티 치료제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리제너런은 거기 여러 가지 그 항체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sRNA 이런 걸로 이제 이미 드럭 개발을 갔다 이런 식의 이제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그 GPR75에 대해서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이 나왔고요. 50만 명이 아니라 여기 이제 64만 명을 시퀀싱했습니다. 그래서 UK 바이오뱅크 외에도 또 다른 데이터 더해서 더 많은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어떤 지인이 있을 때 지인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이제 주인 기능이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망가지게 되면 BMI가 근데 망가질 때 이 돌연변이를 이제 정상인이 이제 우리 두 카피를 갖고 있잖아요. 같은 유전자에서 엄마한테서 온 거, 아버지한테서 온 거. 이제 한 카피만 망가지는 경우가 있겠고 두 카피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한 카피만 망가진 거고요. 요거 이제 두 카피가 다 망가진 건데 그렇게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이제 BMI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돌연변이가 있다면 그거는 BMI의 타겟 유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간단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물 실험까지 해서 확인했다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돌연변이들은 프리퀀시가 꽤 되는 거예요. 10%만 돼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 갖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커먼한 거라고 그러고 저기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이제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 10,000명 중에 하나 이런 거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Y축이 이제 BMI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BMI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리스크에 해당하는 거고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BMI를 이제 줄여주는 거죠. 망가지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GPR75가 되는 거죠. 저걸 하게 되면 BMI가 2쯤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 카피만 잘못돼도. 그래서 실제로 동물에다 이 쥐에다가 와일드 타입 헤테로자이거트 한 카피, 넉아웃은 이제 두 카피 다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 쥐에다가 2주간 하이팻 다이어트를 시키고 났더니 둘 다 모든 게 다 이제 웨이트 게인이 있지만 이 돌연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적게 웨이트 게인이 일어났다. 이런 동물 실험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GPR75는 이제 7 트랜스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GPCR인데 거기에 저기 발견 그 돌연변이 이 프로테인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들 발견된 것을 쭉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됐을 때 이제 BMI가 이제 내려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처음에 64만 명 갖고 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패널들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에서 저 돌연변이가 정말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검증한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 이 줄 빨간 줄을 건 게 뭐냐면 64만 명 중에서 그 두 카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은 한 카피만 잘못된 거 갖고 있는 사람이 228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228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뭔가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64만 명을 했을 때 228명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6만 명 하면
20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분모를 늘려야만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0% 다 뭐 리인한 건 아니고요. 단지 그 리인한 사람의 포션이 이제 늘어난다 그런 건 또 특히 MC4R은 리스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오비스티 리스크인데 그걸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뚱뚱한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동물 실험 이런 거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섬 시퀀싱을 통해서 레어 베리언스를 찾으면 드럭 타겟을 로스 오브 펑 프로텍티브 로스 오브 펑션 이런 뮤테이션을 찾으면 드럭 타겟을 찾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할 수 있겠냐? 잘못 눌렀네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타를 통과하냐 마냐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원래는 제가 처음에 듣기는 100만 명을 시퀀싱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 뒤에 5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있었는데 그 50만 명이 다 UK 바이오뱅크 같은 UK 바이오뱅크를 2006년에 시작해서 10년간 멀쩡한 정상인들을 50만 명을 리크루트해서 10년간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메디컬 리코드를 보니까 한 1,500가지 질병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걸로 다양한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뭐 그걸 이런 카테고리 저런 카테고리에서 다 쪼개지는 데이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또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델일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좀 뭔가 발표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패널에서 이렇게 뭐 잠시 말로만 하니까 대부분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는 레어 베리언스가 아니고 굉장히 흔한 여러분 여기 10% 정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20% 갖고 있는 그런 돌연변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멘델 랜더마이제이션에 관한 논문들은 뭐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드럭 타겟으로 활용하는 논문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제가 리뷰해서 뭐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리뷰조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제일 설명하게 제 입장에서 설명하기 쉬운 논문 하나 딱 집어갖고 와가지고 논문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Find the genetically supported drug targets for Parkinson's disease입니다. 이번에는 using Mendel randomization of the 드루어커블 지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놈 아까 우리 김성 교수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건데 드루어커블 지인에 대해서만 이제 포커싱해서 조사했다는 거죠. 드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이제 약간 요 슬라이드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 이제 우리말도 써놨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드럭 임상 실험을 한다 그러면 환자를 이제 그 랜더마이제이션 해가지고 드럭을 투여하는 군과 그 다음에 플라시보해서 드럭을 투여했더니 뭐 PD의 리스크가 줄었다. 그러면 그 약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멘델 랜더마이제이션은 그렇게 이제 그 전향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후향적으로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유전형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정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지노타입이 어떤 특정 유전자의 SNP가 뭐 AA인 타인 사람과 만약에 소문자 AA 이런 두 가지 그룹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AA가 가진 사람들은 대문자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이 낮아요. 그다음에 소문자 A 가진 사람은 높아. 이런 게 이미 알려져 있다면 그런 유전자 이런 케이스를 제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지노탑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많고 적구가 이제 이미 그거는 이제 잘 에스타블리시가 돼 있다. 그런데 그 SNP가 또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서 지와스를 해보니까 이 어소시에이션 스타를 해보니까 대문자를 가진 사람들은 파킨슨에 잘 안 걸려. 소문자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걸려. 이런 현상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딱 정해지면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 유전자가 파킨슨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가 익스프레션이
줄어들면 파킨슨이 잘 안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제네틱 베리언트가 여기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여기 화살표인데요. 그 유전자의 발현이 낮아지면 파킨슨이 덜 걸린다. 이거는 관찰이 안 된 거예요. 파킨슨 환자에서 뭐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지닉 스페셜을 재해서 그 유전자가 줄었는데 파킨슨 안 걸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실험을. 그러니까 그거는 추정인 거예요. 그 추정을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SNP와 진 익스프레션의 이거는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 SNP와 이 파킨슨의 발병률 이것도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 측정했는데 그것이 코먼 SNP다. 같은 SNP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거의 타겟 유전자와 이 질병이 서로 원인이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델란 랜더마이제이션의 핵심입니다. 맨델란 랜더마이제이션은 원래 뭐 저희가 이제 술을 많이 술을 잘 드시는 분이 있고 술을 잘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술을 잘 드시면 뭐 혈압이 높아진다 막 이런 거가 업저베이셔널 스타디로 나왔는데 이것이 업저베이션이 아니고 원인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썼던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드럭 타겟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NP라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돌연변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런 것들이 돌연변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 굉장히 보통 한 몇백만 개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WAS를 통해서 질병과의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Y축이 이제 P-밸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10을 한 10P-밸류니까 뭐 여기 8에 이렇게 점선이 적혀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의 이제 어소시에이션 그 확률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정도 되면은 뭐 1억 분의 1 정도의 이제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거니까 굉장히 정확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정보가 다행히도 GWAS 카탈로그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SNP가 어떤 질병에서 어느 정도의 P-밸류를 갖는지 그걸 이제 썸머리 스태틱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58,000건 정도, 53,000건 정도가 여기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가능한 트레이트, 질병에 대한 GWAS를 여기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SNP와 질병과의 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SNP와 유전자의 발현과의 관계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GTEx 포탈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G는 제네틱스인가 그런 거고 티슈 익스프레션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사망하신 분들을 다양한 부위에서 바이옵시를 해가지고 진 익스프레션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SNP도 측정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브레인인데요. 브레인에서 이분의 어떤 특정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고 또 이 사람한테는 좀 적게 되고 이 사람한테는 아주 적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발견됐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의 지노타입을 보니까 서로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요 어떤 요런 현상을 보이는 유전자와 SNP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겠죠. 그걸 다 일일이 찾습니다. 뭐 그때 이제 인공지능도 활용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SNP가 어떤 유전자와의 저런 코릴레이션을 보이는지를 미리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GTEx GTE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활용하는 건데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이 왼쪽 거를 먼저 보시면요. 만약에 정상인에서의 어떤 유전자의 발현과 질병에 걸리신 분의 발현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거 인터레스팅하다. 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원인이냐? 그건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뭐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발현이 저렇게 된 거고 이렇게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이제 그 패신저 이펙트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원인이냐 아니냐를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SNP가 어떤 유전자의 그 EQTL인지, 그러니까 EQTL이라는 게 이제 그 SNP가 진 익스프레션에 이제 콜레이션 주는 근데 SNP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SNP가 있을 때 그 SNP마다 그 유전자의 어떤 한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면 이펙트 사이즈가 이제 그겁니다. 이펙트 사이즈가 정도가 약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 SNP가 또 질병에 일으키는 리스크가 큰지 작은지를 Y축에다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이렇게 직선의 그런 코릴레이션을 보인다면, 이게 직선이 안 나오면 이제 원인이 아닌 거고요. 직선이 나올 때만, 그러니까 어떤 S&P가 이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할 때는 질병에도 약하게 영향을 주고 강할 때는 질병에도 강한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이 유전자는 이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맨델 레니즈마이제이션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S&P가 이제 진 익스프레션 영향하는 거 말고도 S&P가 또 단백질의 양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프로테맥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우에 얘기하시잖아요. 진 익스프레션 메신저 RNA 양과 프로테인의 양은 콜레스테롤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S&P와 이번에는 이제 EQTL이 아니라 PQTL이라서 프로테인의 양과의 관계를 또 똑같은 방식으로 콜레이션을 만들어 놓는 그런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그 전에 이제 그 드럭커블 지놈이라고 그래서 약 4,500개 유전자가 이제 드럭커블 타겟이 되겠고요. 요걸로 모든 타겟 진을 이제 포커싱해서 본다는 거죠. 요런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지금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논문에서는 파킨슨과 관계된 돌연변이를 쫙 찾았어요. 찾았더니 31개의 유전자가 이제 물망에 떠오른 거죠. 그 31개 유전자를 갖고 이제 또 밸리데이션, 또 추가적인 밸리데이션 그 어널리시스를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전자에 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게 PD 오즈 레이셔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킨슨 디지즈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요. 저 유전자의 S&P가 저 유전자가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파킨슨이 올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유전자들은 이제 원인 유전자가 되겠고요. 이쪽은 반대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파킨슨 발현이 올라가는데 파킨슨이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프로텍티브 관계겠죠. 그러니까 타겟은 아닙니다. 이쪽은 또.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한 것들은 이미 다른 질환에서 저 유전자에 대한 그 임상 실험이라든지 약물이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right away 드러그 리퍼퍼싱이 가능한 파킨슨 디지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파란색으로 칠한 거는 또 마찬가지로 저 유전자에 대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대요. 근데 보니까 파란 거는 다 오히려 파킨슨 리스크를 줄여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전자를 그 발현이 올라갔을 때 줄여주는 건데, 저 약물들에 의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낮춰주니까 오히려 파킨슨의 리스크를 올려주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 논문에서 뭐라면 likely to fail in clinical trial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 잘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치사한 바가 뭐냐면, 임상 실험 하기 전에 이 우리 약물을 가지고 임상 시험을 갈까, 거액을 투자해서 갈 건가 말 건가를 디시전을 하기 전에 이런 결과를 보고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또 좋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다가 프로테인 EQTL까지 이제 조합을 하니까, 어떤 거는 프로테인과 EQTL이 서로 컨스턴스가 하지 않아, 그래서 버리고, 어떤 거는 여러 스타디에서 또 컨스턴스 안에서 버리고, 어떤 거는 이제 반대 쪽에 있어서 버리고, 남는 거는 이제 뭐 여기 하나 정도 이렇게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데이터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GS 카탈로그에 있는 S&P 데이터,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은 경우에 이제 서양인을 대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훨씬 많고, 동양인 대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QTL이 있어야 되는데, EQTL은 S&P와 지닉 스페셜과 관계인데, 이게 또 이 서양인과 동양인 간의 이제 S&P의 그 소위 이제 링크지 디스클리면 구조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못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동양인에서의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GWAS 데이터와 EQTL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보건원의 그 국립인체자원은행 거기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네틱 데이터를 갖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데, 그 규모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렇게 이제 조합된 연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형태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EQTL 데이터도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된 게 제가 알기로 몇 건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고, EQTL은 이제 티슈마다
EQTL이 만들어져야 돼요. 같은 SNP는 이제 블러드에서 측정하면 되지만 이 진 익스프레션이다 보니까 다양한 티슈에서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또 않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 저희한테는 굉장한 한계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이고, 근데 이게 이제 서양인 데이터는 이미 빅파마스티컬 컴퍼니들이 다 마이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연습하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인 데이터도 아까 우리 김성 교수님도 차이니즈 얘기하셨는데 중국에서도 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사실은 저한테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걸 얘기를 해보면 또 이 많은 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이걸 해서 과연 경쟁력 있는 논문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약회사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을 수 있지만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한국인 데이터 한국인에서만 적용되는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이게 뭐 아까 이미 나와 있는 웨스턴 논문들을 뛰어넘는 논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좀 약간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협회에 대해서 이런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역량을 모아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